네, 73회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다음의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자, 회계정보 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 자, 요게 어떤 걸 가장 잘 나타낸 것인지. 자, 보기부터 보면 자, 일단 회계 목적이라고 나와 있죠. 자, 요게 우리가 회계 목적이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기업의 정보 이용자들이 있죠. 뭐 내부 정보 이용자도 있고 외부 정보 이용자도 있고 이러한 정보 이용자들에게 우리는 회계를 통해서 어떤 걸 제공한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게 바로 회계의 목적이자 회계의 정의 그 자체였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회계에서 중요한 그러한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1번에 나왔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재무제표가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재무제표라고 하면 몇 가지가 있다? 총 5가지가 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뭐 현금흐름표, 그 다음에 자본변동표, 그 다음 마지막으로 주석 이렇게 총 5가지가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요 나머지는 다 재무제표 맞는데 합계잔액 시산표 이거는 우리가 오류를 검증하기 위한 그냥 표인 거지 재무제표가 아니다. 회계장부도 아니다 라고 배운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 합계잔액 시산표가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볼게요. 다음 계정 과목 중 증가액이나 발생액이 대변에 나타내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증가액이나 발생액이 대변에 나타냈다라는 건 뭐예요? 원래 자리가 어디다? 대변에 있는 아이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대변에 있는 애 뭐예요? 부채랑 또 뭐 있어요? 자본. 이 두 가지가 대변에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대변에 있는 애 하나 더 있었죠? 뭐예요? 비용 수익 중에 수익이었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대변 자리에 있는 애다. 그래서 증가나 발생할 때도 대변에서 증가 발생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1번 보면 받으러움. 받으러움이라는 거는 우리 회사가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렇죠? 뭐다? 자산이다. 그렇죠? 자산이다. 그래서 이건 아니고.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도 우리 회사 자산이니까 차변에 있는 애고, 지급어음. 이건 뭐예요? 우리 회사가 이제 지급해야 할 어음. 즉 뭐다? 부채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4번 기부금은 뭐예요? 비용이죠. 그렇죠? 영업 외 비용이기 때문에 차변에 나타내는 그러한 계정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다음 중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 회계상의 거래는 자산부채 자본이나 비용 수익의 증감 변화가 있어야만 회계상의 거래다 라고 됐고요. 자, 1번 기계장치 사용으로 가치가 감소하다.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떤 걸로 처리했어요? 감가상각비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했었죠. 이거는 우리가 회계 처리 대상을 하는 그러한 회계 거래가 맞고요. 그 다음에 상품 보관 창고에 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구두 계약하다. 자, 요게 포인트죠. 우리가 일상적인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거래처랑 우리 어떻게 하기로 해요 라고 구두 계약을 하더라도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나 그 회사랑 계약했어 라고 말하죠. 하지만 우리 회계상으로는 그냥 구두 계약은 구두 계약일 뿐이지 실제로 지금 현재 자산이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3번 거래처에서 상품 외상 매입하다. 지금 당장 돈 나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게 부채가 생기니까 그렇죠. 이것도 회계상의 거래. 그다음에 우리가 기부하는 것도 우리가 영업 외 비용이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 회계상의 거래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 볼게요. 다음 설명 중 밑줄 친 가와 관련 있는 계정으로만 나열된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다른 실체에게 미래 자산이나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특정 실체의 채무예요. 그렇죠? 부채는 즉 채무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빚진 거다. 그래서 가 유동부채와 그 다음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가와 관련된 거, 자 유동부채 골라라 라는 걸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유동부채 뭐 있어요? 자, 우리 외상매입금,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 자, 단기 차입금. 이것도 우리가 부채는 부채인데 우리가 이제 곧 갚아야 되는 유동성이 있는 부채다라고 해가지고 1번이 유동부채가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비유동부채가 섞여 있는 그러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동부채는 우리가 단기간에 갚아야 되는 그러한 부채들을 말하고 외상매입금이나 단기차입금이 해당이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6번. 다음 그림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가가 여기 있네요. 거래가 발생하면 그거를 분계장에 분계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전기를 한대요. 자, 어디다 전기할까요? 자, 우리가 분계한 거 여러 가지 수많은 계정 과목들이 있는데 그러한 계정 과목별로 T계정을 만들어서 다 계정 과목끼리 취합을 한다. 그게 어떤 장부냐? 총계정 원장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계정이 다 들어있다라고 해서 총계정 원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7번.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자, 현금은 당연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보통예금도 이것도 우리가 3개월 이내에 우리가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고, 그쵸?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으니까 입출금이 자유로우니까 이것도 보통예금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고요. 자, 비품은 뭐예요? 비품은 유형자산이잖아요. 그쵸? 유형자산은 비유동자산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요거는 자, 유동자산 자체가 아니다. 비유동자산이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비품이 되겠습니다. 자, 당좌예금도 우리가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그다음 8번. 매입처에서 상품을 50만 원에 매입하고 대금은 한 달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의 거래를 분계할 때 대변에 기입할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뭐예요? 분계를 해볼까요? 자, 차변. 그 다음 대변이 있으면 우리가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차변에 상품 50만 원이 와 있을 것이고, 자, 대금은 한 달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건 뭐예요? 우리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죠. 그쵸? 그래서 정답은 여기 4번 외상 매입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분계를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자, 그다음 9번 문제. 거래처에 상품을 5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판매 금액의 10%를 거래처에서 발행한 당좌수표로 받았다. 자,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많이 헷갈려 하시는 거. 자, 당좌수표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누가 발행한 당좌수표? 거래처에서 발행한 당좌수표예요. 그러면 우리 뭘로 처리하기로 했어요? 현금으로 처리하기로 했죠. 그래서 일단 차변에 현금이 와야 돼요. 자, 이게 여러분들 많이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수표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발행하면, 그쵸? 타인이 발행하면 다 현금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자기합 수표도 현금으로 처리한다라고 했고, 우리 회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는 당좌 예금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기로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변은 뭐가 오겠어요? 우리가 계약금을 받은 거니까 우리가 선수금이라는 부채로 처리를 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2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 문제.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유형자산이라는 거 세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했다. 그쵸? 첫 번째, 우리가 1년 이상이라는 키워드.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사용할 목적.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형태가 있는 자산.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모두 다 충족이 되면 유형자산으로 분류를 한다라고 했고요. 자, 1번. 판매를 목적으로 하면 우리 어떤 걸로 처리해요? 재고 자산으로 처리를 하죠. 그래서 정답이 바로 나왔네요. 자, 그리고 1년 초과, 그 다음에 형태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재화의 생산을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 자, 이건 뭐예요? 재화 생산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직접 사용할 목적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거래 결합 관계에서 성립할 수 없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차변의 자산의 감소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거 뭐예요? 우리가 자산이라는 건 원래 자리가 어디다? 차변, 대변? 차변이다. 그러면 증가되는 거는 자기 자리에서 증가, 감소되는 거는 남의 자리에서 감소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자기 자리인 차변에서 감소됐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틀린 거고, 자산의 증가가 대변에 왔다. 이것도 틀린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부채의 감소. 부채는 원래 자리 대변이니까 감소할 때는 남의 자리인 차변에서 감소하는 거 맞고, 부채는 대변에 있는 애니까 증가될 때 대변에 증가한다. 그 다음에 자산은 차변에서 증가하고, 그 다음에 수익은 대변에 있는 애니까 발생할 때 대변에서 발생한다. 그 다음에 차변 자산의 증가, 대변 자본의 증가, 자본도 대변에 있는 애니까 증가할 때 자기 자리에서 증가한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틀린 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회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12번 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교재 87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갈게요. 우리가 어음 회계에 대해서 배웠을 때 우리가 어음에 대해서 뭐 부도어음 되거나 뭐 그런 것들을 봤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우리가 어음을 거래처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차변에 받을 어음이 증가하는 것이고, 그렇죠? 대변에 뭐 우리가 뭐 상품을 뭐 매출했다라고 하면 상품 매출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어음을 받았어요. 받은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열심히 영업 활동을 해도 돈이 모자라고 굉장히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우리 지금 갖고 있는 수중에 현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음 있죠. 이 어음이라도 어디 팔아가지고 우리가 현금화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힘들 때 어음 받아놓은 거를 조금 팔고, 그래서 그 돈으로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즉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우리가 어음을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음을 판다라고 하는 거를 어음의 할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음을 팔았을 때, 즉 어음을 할인했을 때 두 가지 거래로 우리가 분류를 해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첫 번째가 매각거래, 그 다음 두 번째 차입거래인데, 자, 이걸 보시면 일단 매각거래부터 볼게요. 매각거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이 어음이라는 자산을 매각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어음이라는 자산을 매각했다. 그래서 할인 시 회계 처리를 볼게요. 할인 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음 10원짜리 어음이 있었다. 10원짜리 어음이 있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음을 할인을 했다. 즉 어음을 팔았다. 은행 가가지고 이거 어음 그냥 돈으로 바꿔주세요. 그런데 이 은행에서 이 10원짜리 어음을 팔면 10원을 은행에서 다 그대로 줄까요? 아닙니다. 은행에서 자기 수수료만큼 제외하고 조금 더 낮은 금액을 줍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현금을 8만 주고요. 8만 우리가 받았고, 그 다음 나머지 우리 이만큼 있잖아요. 은행에서 떼어간 돈. 그 돈을 우리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매각거래 특징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매출채권이라는 자산을 매각했으니까 처분해서 손실이 났다. 그래서 그거만큼 이런 식으로 개정 과목을 쓴다라는 게 매각거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음을 결제했다라는 건 뭐냐면 이 어음을 거래처에서 이제 어음 만기일이 다가와가지고 거래처에서 어음 금액을 준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붕괴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미 은행에 팔았잖아요. 그쵸? 이미 은행에 팔았으니까 이제 누구 거예요? 더 이상 우리 게 아니고 은행 거예요. 그래서 그 어음의 거래처가 돈을 갚았을 때는 은행의 몫이 되는 거지 우리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매각거래 특징이고, 자, 반면에 차입거래라는 게 있어요. 차입거래는 말 그대로 뭐냐면 우리가 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린 거다라고 가정하고 회계 처리하는 것이 바로 차입거래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받을 어음 10만큼을 10짜리 받을 어음을 은행에 갖다 주고 은행이 우리한테 8만 주고 나머지 일을 떼어갔다라고 했을 때 이 거래를 우리가
이 어음을 완전히 팔았다라고 보지 않고 이 어음을 담보로 해서, 그래서 은행은 잠시 어음을 맡아 놓은 거고 그 대가로 우리는 돈을 빌린 거다, 은행에. 그거를 차입 거래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인시, 즉 어음을 은행에 갖다 줄 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어음을 없애주지 않아요. 왜냐면 어음은 잠시 맡겨놓은 거지 아직 우리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로 십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즉 우리는 어음 맡긴 거지, 우리 돈 빌린 거다, 그냥 어음 담보로. 그래서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로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현금 8만 받고 그 다음 나머지 2는 뭐로 처리하냐, 우리가 돈 빌린 거래니까 그만큼 우리가 돈 적게 받은 거는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어음 거래처가 어음 만기일이 돼서 돈을 갚았을 때는 우리가 받을 어음이 그제서야 이제 없어지고,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이 이제 우리가 그 돈으로 돈을 갚는 거다라고 해서 단기 차입금 요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 이론할 때는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지금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다음 그림에서 한국 상사의 어음 할인에 대한 붕괴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단 어음 할인 회계처리는 뭘로 한다? 매각 거래로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차입 거래 말고 매각 거래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한국 상사가 은행한테 어음을 10만 원짜리를 가져갔어요. 가져가서 이거 할인해 주세요. 즉 이 어음 팔게요 라고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 매각 거래인 경우에는 정말 이거 판 걸로 봐가지고 우리가 할인료라는 거는 우리가 덜 받은 금액 있죠? 은행에서 떼어가는 돈, 그걸 할인료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거를 차감한 잔액을 당좌 예금 계좌로 이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요거를 분개를 해보면 일단 쉬운 거부터 할게요. 차감한 잔액을 당좌예금 계좌로 우리가 받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당좌예금이 얼마가 늘어나요? 5,000원 제외한 당좌예금이 95,000원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받을 어음은 이제 매각 거래니까 완전히 우리 게 아니고 은행 거다라고 해가지고 대변에 받을 어음을 10만 원을 없애주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 5,000원, 즉 이 할인료는 뭘로 처리한다?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다. 즉 우리 매각 거래니까 정말 처분해서 손실된 것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조금 여러분들 어려워하시는 문제였고요. 이게 만약에 매각 거래가 아니고 차입 거래다 라고 했을 때는 이 할인료가 뭐가 돼요? 이 할인료가 이자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3번. 다음 중 인출금 계정이 나타내는 거래가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인출금 관련한 문제 종종 나오고 있죠. 자, 1번 개인의 소득세 납부. 자, 우리 사장님 자기 본인의 그냥 소득세를 납부했다라고 하면 자기 그냥 개인 비용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인출금 계정. 그 다음에 개인의 주택 재산세 납부. 이것도 당연히 그냥 사적인 비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3번 개인의 자녀 학원비.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사적인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적인 비용을 회사 돈으로 냈을 때는 뭘로 처리한다? 인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한다. 그 다음 4번 업무용 자동차의 보험료 납부. 자, 이거는 업무용 자동차에 대한 거니까 당연히 업무와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인출금 계정이 아닌 뭘로 처리할까요?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정상적으로 우리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은 인출금이 아니다 라고 봤고요. 네,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손익에 관한 결산 정리 중 비용의 이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결산 정리 사항은 조금 공부를 하긴 했지만 용어들이 여러분들 보기만 봐도 조금 낯설어요. 아직까지. 그쵸? 그래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결산 정리에 대한 거, 손익에 대한 결산 정리는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볼게요. 자, 일단 이연되는 성격이 있고, 그 다음에 예상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익에 대한 거니까 수익과 비용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수익에 대해서 이연한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돈을 미리 받았는데 이게 1년치를 받아가지고 내년 수익을 올해 미리 받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 내년 수익은 내년으로 넘겨줘야겠죠. 그쵸? 그래서 그게 바로 넘겨준다라고 해서 이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선수 수익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내년 수익을 미리 받았다. 그래서 내년으로 넘겨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죠. 부채로 처리를 하는 것이고, 반면에 비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년치 보험료를 미리 냈어요. 그러면 내년 비용은 내년 비용인데 올해 다 낸 걸로 회계 처리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 비용은 내년으로 넘겨준다라는 것이 비용의 이연이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선급 비용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험료다 그러면 성급 보험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비용의 이연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상을 볼게요. 예상은 여러분들 뭐냐면 수익의 예상이다라고 하면 우리 회사가 임대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사를 한 칸 남는 그 공간을 임대를 해주는데 아직 우리가 임대료를 받진 않았지만 이번 연도에 다 그 공간을 빌려줬어요. 근데 돈을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번 기수에 우리가 돈을 빌려줬으니까 우리가 그 공간을 빌려줬으니까 이번 기수에 임대료 수익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줘야겠죠. 그렇죠? 우리가 돈 받는 걸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우리는 발생주의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익에 대해서 아직 돈 받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번 기수에 수익으로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수익의 예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미수 수익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미수, 임대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직 받지 않은 수익이다 라는 것이 수익의 예상이고요. 그 다음 비용의 예상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아직 돈 지급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어쨌든 비용은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돈을 빌려가지고 이자 비용을 내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돈이 없어서 돈은 못 냈어요. 하지만 어쨌든 올해 이자 비용은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미지급 비용이라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익에 대한 결산 정리 사항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눈에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문제를 풀어보면 자, 지금 비용의 이연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그럼 비용의 이연에 대해서 그러면 즉 성급 비용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뭐가 있어요? 뭐가 보여요? 성급 보험료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바로 비용에 대한 이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고 나머지를 설명드리면 선수 임대료라고 해가지고 먼저 받은 임대료예요. 자, 이건 뭐예요? 선수 수익이죠. 그래서 수익의 이연이고 그 다음에 미수이자 아직 받지 못한 이자다. 근데 이거는 자 미수 수익이다라는 거죠. 그쵸? 미수이자. 그 다음에 미지급 이자라는 건 뭐예요? 이자는 발생했는데 아직 지급을 못했어. 그래서 미지급 비용에 해당하는 거. 그쵸?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비용의 이연에 해당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회계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 회사가 결산일에 계산하여야 할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죠.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문제. 자, 기계장치는 우리가 3천만 원에 구입을 했고 그 다음에 전기 감가상각 누계액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없음 그 다음에 감가상각 방법 이게 중요하죠? 뭐예요? 정액법이에요. 자, 정액법 어떻게 구해요? 자, 우리가 취득 원가에다가 자 마이너스 뭐래요? 잔존가치. 근데 지금 잔존가치 없대요. 그래서 잔존가치 없는 이 상태에서 내용연수분의 1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 나와요? 자, 정답은 4번 600만 원. 이게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번 시간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